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오늘 29일이면 20대 국회가 종료됩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5,000건.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밀린 숙제를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원구성 협상도 주목되는데요. 4년의 마무리와 또다시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 여야 앞에 놓인 역할과 과제들에 관해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함과 동시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와 민생 법안 처리를 결론 짓는 것이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에게 부여된 과제입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법안을 비롯해 과거사법,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원구성 협상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독자 교섭단체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당면 과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전시와질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대 여당 앞에서 또 우리 당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20대에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교체기,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해 봅니다. 먼저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이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상철 경희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박수현, 박민식 두 분께는 좀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당선자 또 의원 신분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정치권이 이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교체기입니다. 오는 30일 되면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고요. 네 분께서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역할 그리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짧게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원구성 협상이 무엇보다 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례 없는 그런 어떤 격변기 속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시급한 어떤 민생 입법들 이런 것들을 신속한 원구성을 통해서 빨리 좀 하는 것이 21대 국회에 주어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20대 국회도 마찬가지겠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코로나 관련 문제를. 예, 박민식 의원께서는요? 저도 지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 실질적인 코로나의 그 후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 질서 또 경제 사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유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그야말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좀 해야 된다. 특히 180석을 얻은 여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청와대 이중대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입법부의 중추를 담당하는 그런 선도적 기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을까요?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여기가 이제 국회 방송이니까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그 이상으로 정당 정치하고 의회 정치가 거의 망가져 버렸어요. 네네. 특히 국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법도 제대로 생산을 못 해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1대 총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만에 야당한테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불균형적인 여당 중심의 어떤 국회를 형성해 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야당이 그동안에 이제 발목 잡기를 좀 했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인상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왕 어떻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역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경제 문제를 국회에서 정말 이제는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180석 가까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뭐 제대로 일하라는 거지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역시 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것은 하여튼 뭐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정치의 복원, 그죠? 의회 정치 복원 과제를 말씀하셨고 김영준 교수께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 국회를 구별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국민의 지지도 받고 정부를 향해서 국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능동적 국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뭐 일도 못하며 이런 걸 우리가 또 주변형 국회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한국의 국회는 이 주변형 국회로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속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20대 국회는 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리고 21대 국회를 위한 새로운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20대건 21대건 역시 일하는 국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특수한 이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급하신 게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입니다. 그렇죠? 20대 국회에서 좀 일부 처리하려고 하는데 21대 국회 전체적인 과제는 넘긴 상황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야당에서는 우선 뭐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짚는 것이고 그러나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이 문제의식은 동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실업의 쓰나미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전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급도 그렇고요. 예, 네. 그러면 더더욱 이 그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요청은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주년 취임 3주년 때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물론 다 박수를 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한 4,500만 명, 또 특수 고용 노동자, 뭐 플랫폼 노동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특히 자영업자 400만, 500만 명의 경우는 지금도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죠. 근데 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하느냐? 결국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런 돈 거예요. 문제죠.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은 그냥 여당 또 청와대 쪽에서 뭐 하겠다 이렇게 팍 질러버리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장밋빛 그런 기대를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앞으로 좀 더 좀 철저한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박수현 의원께서는 예, 지금 박민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그 특별 연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이 막 굉장히 제기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 취업준비제도 두 가지를 대통령은 이야기를 네. 했는데 그 대통령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 전격적으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박민식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디테일에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네, 네.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전 국민 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 지금부터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계적 추진을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보면서 미국의 사망자가 10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나 이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늘 시기상조의 문제나 재원의 문제를 늘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이번에 제기가 되었고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잘 따져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어떤 실천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두 분도 뭐 그분은 뭐 이의가 없으시겠죠. 가장 큰 거는 이제 방향과 방식의 조화거든요. 네. 목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도 깜짝 놀라요. 1974년까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그런다고요. 네. 지금은 우리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항상 얘기한 게 우리가 남한보다 잘 살면서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상 항상, 의료 예, 하는 항상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일종의 그 콤플렉스였는데 네. 77년에 전격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를 도입합니다. 의료보험을 예. 근데 당시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떻게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결정과 그리고 시다가 벌써 지금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됐고 97년도 IMF 위기 거치면서 98년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했었던 게 기초생활보장제였었습니다. 이 IMF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해서 만든 게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게 전무후무한 그렇습니다. 네. 전례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느냐 부분하고 네. 하나 중요한 거는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부와 국회가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생과 협력과 연대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전통을 대한민국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네. 뭐 방역 모범 국가만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국회에서 철저히 논의해 줘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겠죠? 어떻습니까? 좀 이거 뭐 임금이 아니라 소득을 기반으로 해갖고 마치 건강보험처럼 개인별로 관리하는 거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도 있는데 그 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건 너무 이제 앞서간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직은 임금에 머물러야지 이게 소득까지 번진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고용보험이니까. 그렇죠. 네네.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의료보험이란 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돈 없어서 아플 수도 없어요. 의료보험이 우리 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아프다고 해서 크게 의료비 갖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과연 이게 과연 사회주의 국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의료보험의 개념 정도로 생각한다면 고용보험은 우리가 너무나 거부적으로 봐서 볼 필요도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그 이야기는 대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말씀대로 이제 물건은 행정부에서 트는 거예요. 대통령이 트고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는 국회에서 마무리해 주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아까 같이 소득으로 가버리면 보수 진보의 논쟁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까지 머물렀을 때는 고용보험은 글쎄요. 뭐 대통령이 어렵게 이야기했다고 치고 국회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야 개념을 벗어난 초당적인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김태년 원내대표도 말을 잘했습니다 이번에. 야당과 합의된 만큼만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은 좋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원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임위원장, 뭐 의장단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어쨌든 민주당은 의석수가 늘었으니까 더 이제 뭐 또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근데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고 이번에는 또 여당 야당 중에 어느 쪽에서 가져가야 하는지 그래서 교수님부터 말씀 좀 듣고 시작할까요? 우리 김영정 교수님. 예, 88년도 제13대 국회가 열렸을 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됐어요. 잘 아시잖아요. 당시 민주정의당이 일당이 됐지만 과반수를 못 넘었습니다. 그때 만든 국회법이 바로 모든 국회의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 교섭단체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상임위 배분도 의석수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규범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치처럼 원내 과반수 이상을 얻은 정당이 상임위 모두를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승자 독식인 거니까 말하자면. 네. 그 잠깐만 독식이라는 게 아니라 왜 그 독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다수당이 가져가서 책임 있게 문제를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또 거꾸로 되면요. 미국 레이간 대통령 때는 8년 중에 6년이 여소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때도 8년 중에 6년이 여소야 되는데 야당이 만약에 과반수 이상을 얻어서 상임위 전체를 가져가게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균형과 견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적당히 날아갔다 보니까 뭐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야 되고 예결위는 여당이 가져야 되고. 근데 법사위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쳐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법사위에서 자꾸만 이게 이제 발목을 잡다 보니까 법안이 통과되는데 지연이 된다. 네. 다시 해서 미국에는요 국회의장이 법사위 룰 커미티를 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원활한 국회 운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향적 국회 선진화부터 좀 폐지시키고 이런 상임위 부분의 문제도 네. 과감하게 새롭게 표준화시키는 작업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번에 하는 차제 게 근본적으로 근본을 바꾼다, 바꾸자라고 하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단순한 뭐 법사위원장 누가 하는 네, 문제가 네, 아니고 진짜 근본적으로 이거 박상철 교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확실히 공부를 미국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책 중에 하나가 미국 헌법학회 회장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헌법학자로서 이제 미국 쪽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또 이론적으로도 이제 우리 헌법은 미국하고 좀 달리 상권 분립이라기보다도 국회가 묘하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과 크게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많이 가미됐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게 여야가 조금씩 그 의석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갖는 것도 뭐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전통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법사위원회가 지금 이제 법사위원회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야당이 언제부턴가 맡게 되니까 저는 언제인 줄 알거든요. 맡게 되니까 이게 법을 통과하는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법사위원회의 뭐 기능을 좀 줄이자. 네. 뭐 자꾸 수정 같은 거 하지 말자. 저는 그 근본적인 처방책이 저는 아니라 보고 아마 천정배 아마 그때 원내대표인가 당대표님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2004년도. 그때 여야 간에 협상을 하면서 법사위원을 처음으로 야당한테 주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줬을까? 그때만 해도 법사위가 별로 할 일이 없다 해서 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건 법사위원회만큼은 절대 다른 그 상임위원회를 양보하더라도 여당이 책임지고 이건 다수석이 그건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회 기능을 좋게 보면 자꾸 수정이 뭐가 나쁩니까? 자꾸 수정하느라고 실질적으로 법 통과를 지연시킨 게 문제지. 체계 정비도 해야 저는 되고. 법사위원회 임무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네. 예? 법이랑 한번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잘못된 헌법재판소 가서 여야당이 또 싸우잖아요. 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신중하게 만든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법을 만들 때 많이 또 이 소위 말해서 수기, 독해를 가고 이런 거 네.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집권 여당에서 정말 다른 상임위를 주더라도 책임지고 가져야 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기능은 그대로 두되 여당이 맞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 문제는 좀 반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늘 하는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할 때 나오는 이제 과제지 단골 메뉴입니다. 않습니까? 단골 네. 메뉴죠. 네네. 우리 김용준 교수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 이제 학자시기 때문에 또 뭐 승자 독식 위너가 다 차지한다. 네. 뭐 일도- 다수당이 다 맡아야 예, 된다. 독식이란 말은 쓰지 말자고 예. 하시는데.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떻든 이런 전통과 관행이 지금 상당히 오래 이제 정착이 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일종의 관행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우리 지금 여당이 슈퍼 여당 180석 얻은 그 차제에 이 말씀을 또 이 주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욕 아니냐. 솔직히 그런 말이 생각이 들죠. 네. 혹시 야당에 주는 게 맞다? 예, 현재로서는. 그런 뭐 특별한 그게 없는데 네. 그 관행을 굳이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슈퍼이다 힘이 세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오해받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일단 관행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또 몇 년 전부터 선진화법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우려하시는 법사위의 그런 이른바 좀 발목 잡기. 마이너스 네네. 측면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번에 옳다. 존중하는 게 맞다 하시는데.
다른 의견이십니까 혹시? 아니 뭐 다 뭐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뭐 제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상철 교수님 말씀대로 법사위의 어떤 자구 심사나 뭐 네. 체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기능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야당이 늘 발목 잡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정치 문화가 갑자기 막 그 선진화가 돼가지고 뭐 제도 자체에 본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민식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관행을 존중하는 건 그것도 맞다. 좋습니다. 네, 그것도 좋고요. 다만 이 차제의 제도를 좀 개선하려면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게 있어요. 어떤 결과적으로 거죠? 그런 제도가 자꾸 악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자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그리고 법률끼리 상충되는 경우 그리고 같은 법률 안에서 조항 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 요 경우만 해당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적 제한을 문희상 의장이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것이 아마 목표와 현실 사이에 아마 타협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국회가 원구성 협상이 41.4일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이번 그렇게 간다면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으신 국민들께 이걸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국회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의 문제 다 뭐 관행도 존중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적어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정도의 제도 개선에는 합의를 네.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뭐 관행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책임져요. 법사위 기능을 조금 제한하자 이런 거. 저는 절충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포 여당으로 탄생되기 전이면 모르지만 네.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까지는 이걸 허용을 하지만 22대 국회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전면적으로 다 이건 다수당이 가져가야 된다. 네. 누가 다수당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고 세 가지를 고쳐야 되는데요. 원구성이라는 거를 왜 하죠? 네. 5월 30일도는 자동 구성돼야 돼요. 네. 네. 아니 학교에서 3월 2일이면 개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강 안 나오면 전에 결석이고. 안 나면 결석이 아니 근데 개강하기 전에 학생, 교수 뭐 다 모여가지고 개강 협상 안 하거든요. 네, 미국은 자동으로 다 열게 네, 돼 있습니다. 원구성 그건 문제. 하여튼 뭐 좀 근본적인 개혁이 근본적인 필요하다는 아니 그런 근본을 말씀이시고. 바꿔야 된다. 네, 두 네,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원구성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폐지, 네.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돼서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행정부와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견제와 gin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전적으로 동감인데 네. 제가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법사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법조인이시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었을 때 18대 국회 때 뭐 법사위에 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네. 법사위원장은 다 그 당시에 또 우윤근 의원, 뭐 박영선 박영선 의원도 의원, 있었죠. 또 뭐 박지원 선배는 뭐 위원장은 아니지만은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법사위만 가면 늘 발목을 잡히냐 네. 그런 참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 있어 보면서 느낀 점은 그 법사위의 어떤 그 게이트키핑 기능. 네. 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국회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각 상임위에서 물론 다 성실하게 하시지만은 또 냉정하게 볼 때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 문화관광 상임위 같으면은 문화체육관광부, 네, 체육관광부 위원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끼리끼리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볼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예를 드신 거고. 예를 들면은 예. 저 그렇다 보면은 거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은 상당히 지금 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해관계 휘둘릴 수 있다. 오는 경우가 예. 상당히 있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법사위가 이제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건 정도가 들어오면은 네. 한 두세 건 정도가 계류되어서 뭐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있는 네, 것이지 네. 그것이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비판받을 것은 아니다. 그런 특히 또 뭐 측면이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네. 이제 쟁점 법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좀 내보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를 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가 못된 그런 법안이 네. 무려 55건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뭐 쟁점을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쟁점이라고는 하지만 보편 타당한 어떤 그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꼭 통과될 법안들이 저 입장에 보면 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슨 뭐 세월호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민간 잠수사나 자원봉사자들까지 확대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 쟁점이 돼가지고 통과를 못하거든요. 네. 여야 간 정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원회가 그걸 가지고 잡고 있는다는 자체가 상임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예 그 자꾸 체계 심사를 하도록 그런 기능을 네, 상임위에 주거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꼭 필요하다 그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법사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기구에게 전문가들이 그걸 좀 사무처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데도 있더라고요. 맡기거나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좀 본격적으로 해볼 때가 됐다. 반드시 제도 개선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을 보태면 아마 이제 여야가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놔두고 아마 협상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뭐 승자 독식 하겠습니까? 뭐 작으면 6개 내지 7개란 말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 여당이 오랜만에 의석을 많이 가졌잖아요. 의회에서는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도 책임 정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이건 여당 몫으로 돌아가기 전에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제도 개선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사위를 갖고 있어야지 그나마 견제를 할 수 있지.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싸하지만은 법사위를 갖고 역시 발목 잡기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입법 생산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네. 제때에 제대로 된 법을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국회에 와서 그 법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입법청원도 이제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청원 심사하게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협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뭐 앞으로 개선해가면 좋겠지만 일단 이것을 책임 의정을 하려면 여당에서 넉넉한 의석을 얻은 입장에서 우리 다른 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여당이 의석을 양보하고 양보하면서라도 하고. 가져온 다음에 네. 법사위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 법을 제대로 만드는 기구여야지 발목 잡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바꿔서 네, 네, 네. 과거에 제대로 된 관행으로 돌아가자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단 국회 운영에서 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원만하게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 정치권의 관심사가 비례대표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합당이 완전히 된 거죠. 예, 어제 됐고 중앙위원회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합당이 된 겁니다. 이제 일단 절차적 문제만 남은 거고 예, 예. 확실히 되었고. 그런데 좀 미래한국당은 약간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독자적인 비례정당으로 남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무슨 소리냐 국민의 약속인데 빨리 합당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원유철 대표가 혹시 뭐 좀 사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 네, 의견입니다만 물론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어떻든 그것이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그 조치로 이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구책이라고 했죠. 네, 자구책으로 긴급 일종의 뭐 우리 법률 용어로 비유를 하면 긴급 피난 상태죠. 네.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미래한국당하고 빨리 조속한 시일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 합당하는 게 맞다. 합당을 하는 게 맞고 일각에서 뭐 이제 공수처 문제 야당 추천 몫이 2명인데 그 2명을 확보하려면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그런 말도 않느냐라는 있습니다. 뭐 네.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네. 제 개인 생각입니다. 판단이 그리고 어려울수록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결국에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걸 뭐 그런 뭐 공수처 문제다 이런 거를 좀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합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 네. 명분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차피 힘든 형국이지만
원칙적인 자세로 견뎌내야 된다. 네. 생각. 네. 이런 문제는 뭐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제가 해야 할 말을 박민식 의원님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 간에 서로 창당을 할 때부터 많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한번 비난을 받고 혼이 났으면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박민식 의원님이 해주신 걸로 알고 네.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여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야당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난 20대 국회 때 4+2 협의체 만들고 비례위상정당 안 만든다고 하다가 비례위상정당 참여하고 네. 지금도 아니 벼랑간 무슨 합당하기 전에 원래 있던 의원들은 가라고 제명해가지고 또 보내버리고 네. 이거는 뭐냐 이게 도대체 네.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야당한테 당신들 원내교수단체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좀 낯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고 만약에 야당이 그래서 비례위상정당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또 꼼수를 해가지고 원내교수단체 만들면 그거 다 야당이 혼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혼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을 아니까 네. 되지 뭐 그걸 계속해서 뭐 야당에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네.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무서움에다 남겨둬라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 싶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판단은 결국 국민이 국민이 하실 하는 것이다. 겁니다.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제가 예. 그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해야 될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국회법, 게임 룰을 권치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진화법은 빨리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입법을 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돼요. 그다음에 방금 나온 얘기 위성정당, 비례정당이라는 말도 써도 안 돼요. 이건 민주주의 재앙덩어리였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국민하고 아무 상관없이 창당을 합니다. 그건 헌법에서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실은. 네, 네. 또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공천도 민주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민주적으로 공천한 거 봤습니까? 절차를 봤습니까? 우리 위성정당? 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저도 막 그 주장했던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해서 네. 이건 괴상한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게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더 익어가기 전에 빨리 법을 개정해서 위성정당 자체의 존재 근거가 자체가 저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한마디만 꼭 충고하고 네, 싶은 거는요.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국회의원들 손 좀 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안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반칙과 꼼수가 나오니까 네. 수대 강조했던 게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독자적인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최고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맞는 선거제도법을 제안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죠. 네, 네, 네. 그렇지 않고 되보면 또 22대 국회 가면 새로운 이름이 또 나올 줄 몰라요. 준준연동형 뭐 비례대표제라든지 네. 이제는 제가 그 스웨덴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개혁위원회는 각 정당들은 한 명밖에 참여를 못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만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교수님 말씀에서 드립니다. 한 줄만 덧붙이면 네. 제가 그 국회법 개정의 굉장한 피해자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하게 합법돼 돼 있어요. 있는데 네. 평균 40일 전에 해요.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임박해서 했지 안들을 않습니까?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고 권한은 이제 국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각 당의 이해관계, 의원 개인 간의 이해관계 끼어들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담보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뭐 공수처장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뭐에서 미래한국당이 독자 정당으로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공수처장 야당목 2명 때문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시종일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옛날에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반대하는데 네. 설치부터 이제 반대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어떻든 이번 총선 민의가 음. 180석 슈퍼 여당을 탄생시켜준 배경에는 어쨌든 뭐 가장 그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네. 공수처 이제 설치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네. 일단 설치해 놓고 그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되는 걸 국민들이 또 아주 보실 겁니다. 네.
벌써 설치는 이미 기정사유가 된 거고. 이제 그 공수처장이 들어오겠죠. 신임 초대 네. 공수처장 임명이 되어서 그 공수처장이 제대로 공수처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여당 청와대 구미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 네.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공수처의 운명이 아마 한 2, 3년 안에는 다시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래도 뭐 공수처 설치를 두고서는 그 법률은 확실히 돼 있습니다만 또 후속 법률들이 더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뭐 공수처 만들 때부터 여야가 협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제일 첫 시험 때 아니겠냐?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뭐 논의는 우리가 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제 생각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최후 목적지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보완하고 그렇게 네.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속 입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요. 지금 운영위원회 계류 중인 우리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이 후속 법안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20대 개정해야 국회 되는 거죠. 빨리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걸 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이니까 21대 국회 다시 이걸 시작해야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의원님 말씀대로 자 기왕에 뭐 설치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협조를 해가 출범을 시키고 네. 뭐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렇게 제도를 또 개선해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20대에 처리해야 해야 합니다. 되는군요. 네. 네. 7월 달 출범하려면. 저는 네. 그 이야기는 맞는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수처장하고 그다음에 미래 한국당 야당이 위성 정당이 당분간 남아 있어야 전략적으로 옳다 그렇다 이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네, 예. 저는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빨리 위성 정당을 없애야 돼요 이건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미래통합당 말씀하셨고. 보고 찍어준 표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이 정당이 남아 있어 가지고 공수처장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 도움된다? 저는 아니라 보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장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언론적인 이야기 뺄게요. 뭐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거 다 빼고 네. 사실은 야당에서 주장을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법에 들어가다 보면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네. 우리가 조금 몇 년 전만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방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 국민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석수라고 특별감찰관 기억나시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공수처장 대신 특별하게 임명해서 국회에서 추천받아서 임명을 했어요. 네.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하란 대로 했습니까? 그 반대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순간 네. 야당이 뭐 힘들어지고 불안한 게 아니라 여당과 검찰이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공수처장을 가지고 여야 쟁점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이번 총선 전에 몰아간 건 이해해요. 어쨌든 야당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점 지역 중에 하나가 네네. 선거법하고 공수처로 이 집약이 돼버렸거든요.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킨 건데 지금은 전혀 야당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네. 추천하게 되면 여당이 어떻게 숫자로 몰아붙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만 되면은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적이고 여태까지 이 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여러 가지 논쟁도 벌이고 또 이번 뭐 선거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벌써 나오는 목소리가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공수처 1호 수사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네네. 지금 수사하자 검찰총장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지금 와서 홍위병이구나, 직계 부대구나. 네네. 이렇게 어쨌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이제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박민식 의원님 네. 그 말씀은 지나친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한 지나친 말씀이기 우려다? 때문에 네. 예, 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네네, 싶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민식 의원님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자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공수처장을 여당 입맛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구조상 안 된다. 오히려 예. 야당 알겠습니다. 추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조국 수사를 공수처에서 가져가 가지고 네. 조국 봐주기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시거든요. 봐주기 수사.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공수처에서 만약 가져온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에, 불기소하자고 할 경우에는 검찰로 다시 그걸 이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출범해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한테 질문을 했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이제 MC까지 하시려고. 공수처 가지고 뭐 갑론을박할 건 아니지만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면은 예. 아마 그 법 조문이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만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판단해서 지금 스탑 이첩하라면 이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우리 민주주의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누가 그분이 물론 선의로 정치를 하겠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검찰에서 대통령 주변의 또 권력 실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스톱하고 우려가 내한테 있을 수 가져오라 있다. 예. 하면 어떻게 그래서 불기소를 할 경우에 기소권을 다시 검찰로 넘기도록 안전장치를 하여튼 뭐 있다는 공수처 것이죠. 자체는 오늘 네. 주제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뭐 현재 이제 어떻게 출범시킬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아마 뭐 쟁점이고요. 21대 국회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는데요. 저는 평소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평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절차가. 예. 20대 국회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좀 부족했었던 부분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게 잘못된 거다. 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선거법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공수처법도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최악인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안정장치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슈퍼 여당이 된 만큼 다시 한번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그래서 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자, 지금 또 정치권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의 기억연대 논란입니다. 그랬죠. 정의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윤미향 시민당 당선인이 이제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원이 되는 셈인데 그래서 이제 시민당 측에서 뭐 통합당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면 윤 당선인은 뭐 친일 세력을 거론합니다. 이게 정쟁으로 가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논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일단락시킬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는 본질을 흐리는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활동가, 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좀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살거든요.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애초부터 특별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그리고 불평등한 곳 이런 것들을 세상에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높은 도덕 기준이 더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대로 우리가 투명하게 그분들은 공개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회계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윤미향 당선자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문제로 이걸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또 흐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자꾸 갑론을 받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쟁거리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열심히 어떤 우리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 다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노력까지 폄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니 제가 우리 박수현 의원님 볼 때마다 참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박 의원님 잘하시는데 뭐. 아니 그런데 이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문제 제기를 정치권에서 했습니까? 언론에서 했습니까? 문제 제기를 그 피해자 할머니가 하신 겁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개인의 그 수십 년간의 아픔 또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지금 그 할머니가 뜻밖의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권이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 우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왔어요. 네. 자,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또 떳떳하다라고 하면은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뭐 하기 전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건 정쟁거리는 아니에요. 정치권에 관여할 일은 아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정치인 당선인이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은근히 권력을 많이 가졌어요. 이 여당을, 집권 여당을 제어할 사람은 물론 국민이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야당의 그 힘이 약할 겁니다. 언론도 약할 것이고. 네. 자정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옛날 열린우당 초반기에 참 잘 나갔거든요. 저도 관여를 했었는데 네. 클린, 뭐 깨끗한 정당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 걸리면 바로 공직에서 그냥 그만두고 공천도 그냥 무효가 돼버리고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거대한 집을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네. 지방까지. 그러면 졸지에 나중에 모든 것이 민주당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정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위원회도 좋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물론이지만 지방 권력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정말 이 정권은 국민들이 볼 때 괜찮은 정도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소화하는 걸 만들어야지. 네. 저는 뭐 이슬에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당이 지금 저는 이 말씀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도 맞는 수도 있어요. 윤미향 이분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체크해 보려 합니다. 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의혹이 있으면 스스로 자정하는 게 필요하다.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그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영수 할머니의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문제 제기한 거를 그런 식으로 정 의원이 받아쳤을 때에 굉장히 그 본질을 흐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기억의 문제와 진실의 문제가 충돌됐을 때는 이건 진실의 문제예요.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의 문제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철저하게 투명하게 회계 감사를 하면 문제는 금방 끝납니다.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이제 11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 의원 쪽에서 뭐라 했냐면 외부 감시 받을 필요가 없다. NGO가 외부 감사 받느냐? 왜 그러면 기업은 외부 감사 받지 않?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감추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30년 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해야 된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 의원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주 투명하게 100% 공개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하시면. 예.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뭐 몇몇 당선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엄정하게 처리를 한 것을 그랬죠. 봤습니다. 제명까지 하고. 유독 이분한테 대해서만 왜 이렇게 막 감사하는지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우리 정치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 눈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정의기억연대입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좋은 일을 하니까 이제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월급의 몇 프로를 떼서. 그런데 이런 사건 나오고 난 뒤에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엄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말씀해 짧게.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지금 민주당의 일부에서 뭐 배후에 뭐 통합당이 있다라든가 뭐 기억의 문제라든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정 의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할머니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만 기부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이죠. 애초 활동 목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그 프레임을 생활을 돕기 위한 기부금의 프레임을 맞춰놓고 거기에 덜 썼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비판받는 것도 그 정의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바람직한 부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저 선거에 참여하신 두 분께만 좀 짧게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선거 끝나면 뭔가 진 쪽에서는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다 얘기 나옵니다. 18대 대선 끝나고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런데 또 이번에도 뭐 전체가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낙선한 일부 중에서 또 많은 유튜버들이 이번에 특히 가세해가지고 부정선거 논란이 나옵니다. 뭐 전자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든가, 뭐 디지털 시대에 과거 무슨 아날로그식으로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저는 뭐 저도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분들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를 하지만 제가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중대 범죄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 중대 범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모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전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뭐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고 다만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네. 이렇게 뭐 통계적인 사실 이해 못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면은 네네.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선관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가 있다. 선관위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네네. 그게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네. 언론이 조명을 한 데서 오픈을 딱 하면은 네. 만약에 이것이 억측으로 판가름 날 경우에 네. 그 문제 제기한 분들은 얼마나 사실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근데 또 적극적으로 선관위 측에서는 선관위에서. 법률상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네. 우리 박민식 의원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네.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런 어떤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지요. 네, 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랬을 때 국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야 하고요. 네, 네. 이번에 지금 민경욱 의원께서 제기한 그 6장의 투표용지 네, 네. 문제도 사실은 저는 좀 이해한 게 선관위가 왜 그럼 그동안에 고발을 안 하고 있었던가? 분실한 분실된 거라면? 거라면 뭐 이런 좀 의심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 네. 어떤 국가기관의 국가의 어떤 정확치 않은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이런 불신들을 더 키우는 요소가 있으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된다.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문제를 하나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 부정선거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이 선거 제도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제도지 않습니까? 문제가 거기서 늘 예. 불거지는 그런데 사전투표 제도는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하나 간단히 들면은 지금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날짜 간격이 한 5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5일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투표자 입장에서는 투표 가치가 균등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찍었는데 네. 한 며칠 지나서 A 후보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사실 공정한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뭔가 좀 재검토? 개선점, 네네네.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스웨덴에서는 2주간의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사전투표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표 당일날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네, 부분을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까 자기가 던진 말씀드린 투표를 바꿀 수 있어요. 있다는 당일날 거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는 사전투표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혹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해야지만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법률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박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 선거에서의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우리 중앙선관위는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에요. 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나서서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다. 그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 네.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의혹도 불식되고 다음 2022년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 이거를 그냥 해결 안 해놓으면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정말 드립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얘기 같고. 저는 이 토론을 안 끼어들라는데 네.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를 걸고 지금 부정선거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민심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딱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뭐 선관위 이걸 해명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스웨덴 말씀하시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적인 절차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자질에 비해서 네. 거의 사전 투표를 30일 동안 해요. 그리고 본 투표는 네. 거의 그날은 25% 정도일까요? 근데 네. 이미 그 전에 다 해버립니다. 그럼 사전 투표 아까 우리 박민식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런 의미의 사전 투표를 도입한 게 아니라 투표는 참여하지 않은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우리 사전 투표는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가버려 지금은요. 처음에는 부정선거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다. 민심의 심판이 당사자가 못 받아들이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뭐 이걸 10개 더 까보자 선관위 와서 해명하라 이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은 이것이 부정선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 그 영화까지 박근혜 만들었었죠. 영화까지 만들어서 네, 네. 김어준 씨입니까? 김어준 씨가, 네. 영화까지 만들어서 계속 그 부정선거 시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 발생하면은 국민적으로 사실은 소모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에서 예. 책임지고 하는 게 큰 비용도 안 드는데 뭘 못하겠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예, 뭐 더 좋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1대 새로운 출범하는 국회 과제 무엇인지 짧게 좀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까요? 김영준 교수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사회 구성력 있는 법을 만드는 회의체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딱 원하고 싶은 거는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네. 그동안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당론을 정해놓고 따라가라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걸 좀 끌어내자. 네.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독립성과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서 그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국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좀 그렇게 염원하고요. 저는 20대, 21대가 38선이 아니라 보거든요. 이어지는. 그래서 20대가 21대한테 바톤 터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 중에서 정말 이제 21대로 바뀌면 다 폐기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 국회가 아니라 다음 국회라도 꼭 좀 연결돼야 되겠다 했을 네. 때 그런 장치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선진화법이 19대 국회 딱 이 시기 때 만들어졌거든요. 20대에는 싸우지 말라고. 근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참 선진화법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족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20대 국회에서 21대에는 좀 마음껏 정 안 되면 다수결을 하고 서로 법을 좀 잘 만들어라. 이런 것을 20대, 21대가 민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연속이 되도록 뭐 그런 그 네. 20대, 21대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옛날에 볼테르가 이야기했습니까? 정치는 당파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파성이 갖는 위험성을 깨달아야 된다. 네. 이제 저는 21대 국회에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당파에 속해 있지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을 대표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네. 지금 일하는 박수. 국회 말씀하셨으니까요.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일 좀 해라. 조금 더 해라. 뭐 이런 것이죠. 일하는 국회, 실력 국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좀 국회법을 들여다보고 놀랐습니다. 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할 때.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통과를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법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열 수 있다라고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 때 그걸 겨우 고치긴 했는데 법안심사소위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어요. 국민과 언론의 감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례화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니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국민과 언론이 감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력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20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언해 주신 네 분 패널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22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가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슈 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